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은 했어요? 왜 웃어? 자, 눈 감으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 그 상황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작년 기출 강의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내리세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작년에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으면 제가 올해 강의를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이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적으면 작년에 다뤘던 것 가운데 당연히 중요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숫자적으로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다뤘던 것 가운데서도 중요한 거 있으면 그것만 좀 이렇게 다루고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작년에 다뤘던 거는 덜 다루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 실라버스 같이 한번 볼래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기출은 4회차까지 하고 끝내겠어요. 기출. 이거 잠깐 강의계에서 지난주에 나가지 않았어? 자, 실라버스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 실라버스 좀 달라고 그래. 왜냐면 1,4월 기본 강의와는 다르게 기출 강의잖아. 기출 강의이기 때문에 1,4월 기본 강의할 때는 문학 시간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예습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습 요구해봤자 사실 잘 풀어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그걸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기출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기출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셔야 돼. 또 당연하지. 기출을 내가 풀어보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기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1,4월 기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난 걸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이렇게 나왔구나 난이도가 어떻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끼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실라버스를 나눠드렸어요. 일반 영어랑 문학 미리 풀어오라고, 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리 풀어오라고 나눠드렸고, 혹시나 몰라서 어제 제가 조교한테 카페에다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그 실라버스 진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야. 오늘은 그냥 진도를 첫 시간이지만 그냥 뭡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도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시면 1회차에서 4회차까지 보시기 바래요. 1회차에서 4회차까지 보면 없는 사람 옆 사람하고 같이 보세요. 여기 잠깐 같이 봐. 옆에 좀 그래, 책 앞에다 붙여놓는 게 제일 좋아. 이거 실라버스는 책 앞에다가 그 풀이라고 하는 거 알지? 풀을 이렇게 쫙 붙이면 돼. 글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풀로. 그러면 거기 보면 1회차 오늘이죠. 2회차는 내일이고 3회차 다음 주, 4회차 다음 주 목요일인데 4회차 안에 4번 강의 안에 기출은 다 끝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은 그 아주 옛날 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우리 영미문학 개론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2009학년도 있지. 2009학년도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꼼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15년 전, 20년 전 거 그런 것들은 그 뭡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거기서 혹시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가 거는 제가 그건 또 꼼꼼히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중을 맞춰서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다루고 가능성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스킵하고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회차부터 보시기 바라요. 5회차. 요즘에 최근 경향이 시는 여러분 기출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시가 한 회에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한 5, 6년 전이기 때문에 5년.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소설은 2문항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시가 2문항씩 출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할 때 작년까지는 시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1,4월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소설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인데 그건 소설을 통해서 소설 자체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늘려라?
일반 영어 실력을 늘리라는 의미에서 소설 강의에 좀 제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이 작품, 거기 작품 보시기 바래요. 한 회차당 긴 작품은 두 개 정도, 짧은 작품은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새벽 특강 했던 거 있었지? 새벽 특강 했던 거 그거 하고 하면 뭡니까? 작품 중요한 작품들은 서너 개 정도 빼놓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못 다루는 부분은 제가 6월 달에 언제 시간 한번 내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때 소설 이제 중요한 작품 못 다뤘던 거는 스위머 같은 그런 작품들은 제가 그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재에 있는 이 두껍지만 이 교재는 여러분들 웬만큼 다 커버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5, 6월 달에는 여러분들 5, 6, 7, 8은 어떤 시기라고 했어요? 우리 그 임용이 몇 텀으로 넘어가? 1월에서 4월까지가 어떤 단계입니까? 이 단계가 이론의 단계지. 이론의 단계. 그런 다음에 5월에서 8월까지는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강의가 아니라 1월에서 4월까지 여러분들 기본을 충분히 하는 거야. 이론을 기본도 하고 심화까지 이론을 완성을 하는 게 2단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5, 6, 7, 8월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기간이야. 뭐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야. 따라서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또는 7월달, 8월 정해놓고 한두 달은 뭡니까? 스터디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할 때는 교수법을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교수법이죠. 그 교수법은 5월에, 6월에 내가 정리를 하겠어 라고 하면 그때 집중적으로 정리를 끝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 4월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1, 4월은 제가 정리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잖아. 1, 4월에 정리하는 건 재수 이상이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 이때 재수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시작했을 때 1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풀로 해서 안타깝게도 안 된 케이스가 이건 재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작년에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만 공부했다. 이건 재수가 아니야. 이렇게 한 상태로 지금 다시 공부하면 그건 초수야. 아시겠어요? 그건 따라서 기본 이론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험 준비하는 건 무조건 초수야. 아시겠어? 근데 기본 이론을 공부한 상태에서 시험에 안 됐다. 그건 뭡니까? 그때부터가 우리가 재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7, 8월부터 공부해서 한다? 그건 초수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여러분 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기본적으로. 그거 없는 상태에서 문제 100날 많이 풀어봤자 여러분 쌓이지 않아요. 따라서 어쨌든 그래서 1, 4월은 기본으로 이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 주마다 배웠던 걸 어떤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복습 중심으로 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시간을 포커스로 어디에 맞춰라? 일반 영어에 맞추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6월, 7월 달로 넘어가면서 강조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이거 1월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나?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뭐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처음에 이건 뭐다? 이건 일반 영어라고 했지. 일반 영어는 어떤 거? 10권을 한 번 보는 것이 한 권을 10번 보는 것보다 낫다, 낫다, 안 좋다. 안 좋다. 덜 좋다. 그래서 일반 영어는 뭐라고 했어요? 일반 영어는 기본서를 뭡니까? 3회독, 4회독, 5회독 많이 한 권을 여러 번 볼수록 좋다고 했지. 그러다가 여기가 뭡니까? 이제 7월이야.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때부터는 뭐로 비중이 어떻게 이건 전공이야. 전공의 비중은 뭡니까? 전공은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쭉 다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복습 중심으로 배운 거, 이거 있었지 하면서 점점 어떻게 가는 거야? 하반기로 갈수록 단권화라고 들어봤지? 물론 과목마다 저는 단권화를 사실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갈수록 뭡니까? 시험에 여기가 12월 초잖아. 그러면 시험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목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수법 한 권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영어학도 한 권 정도,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전공은 넓게 하면서 점점 뭡니까? 깔때기로 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고 일반 영어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조금 하다가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뭐를 하는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뭡니까? 1, 4월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문 하나당 최소 40분에서 50분 1시간 걸려도 상관없다고 했지. 트위스트할 방식으로 풀려면 일반적으로 평균 50분 정도가 걸려. 그러니까 많이 풀려야 풀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 안 나와. 근데 하반기에 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재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했던 관계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읽으면서
아, 논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 바탕 속에서 이제 7월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무조건 많이 풀어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해돼? 이 방식, 이건 일반 영어 방식이고 이건 전공의 방식인데, 그래서 1, 4월은 전공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습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긴 하지만, 그러다가 5, 6, 7번을 복습한 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습을 왜 하라고 했어? 복습을 정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지. 왜 복습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홀딩 시켜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완전히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기억을 홀딩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뭡니까? 5, 6, 7, 8월의 정리 단계에서 여러분들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표도 어떻게 짭니까? 매주 강의하지 않아요. 매주 강의 않고 2주씩 몰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사실은 그 정리를 하라는 개념으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8월 말까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9월에서 11월까지 뭘 보는 거야, 이제.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어? 모의고사 때 새로운 걸 배운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모의고사는 뭐가 모의고사라고 했어요? 시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처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거. 그거이지. 그 당시에 모의고사에 가서 새로운 걸 뭔가를 배운다? 그건 뭡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많지 않습니다. 8월 말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이 점수가 내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건 내가 안 배운 거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내 점수 55점 나와도 괜찮아.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물론 가능성이 있지. 다음에. 그건 여러분들 그 시험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1월 달에. 시험이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뭐 하는 거. 냉정하게 깨닫는 거야. 다시 뭐가 시험의 첫 번째 자세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야. 나를 과장해서도 안 되고 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1월 달에는 과소평가하는 것이 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즉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뭐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집에다 뭘 붙여놓으라고 했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붙여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일주일에 시간 재보라고 했잖아. 시간 재보고 하루 단위로 재보고 일주일간 내가 실제로 몇 시간은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거 빼고 하면 맥스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야. 맥스로 12시간 나옵니다. 그렇게 정말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근데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줄이라고 했지. 왜?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뭡니까? 이제 8월 말까지 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리가 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모고에서 이제 내가 전국 등수에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전국 등수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이제 뭡니까? 모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어디 있을지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물론 소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소신 지원하는 게 좋아. 나는 서울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쓰세요. 근데 그건 뭡니까? 초수된 그게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재수 이상이 되면 그렇게 무모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 원서를 쓰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잘하고 하지, 위즈덤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변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야 되겠어요? 이제 말의 시대는 아닙니다. 어떤 단계로, 물론 1월 달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다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슬럼프가 왔다든가, 보통 4월 말에 슬럼프가 한 번 와요. 전공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멘붕에 빠져. 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벼룩박에다가 시간 다 정해놓고 했는데 점수 보니까 42점 막 이렇게 나와. 80점 만점에. 그러면 갑자기 뭡니까?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고 마음이 스산해지고 내가 이거 해도 될까라고 하는 좌절감이 엄습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슬럼프가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개인 상담할 때 4월 달에 슬럼프가 온다면 가장 좋은 거라고. 슬럼프 중에 안 좋은 건 뭡니까? 10월 달에 오는 슬럼프가 있어. 근데 이 슬럼프는 공부에 가는 슬럼프가 아니라 생활에 관련된 슬럼프야. 여자친구가 나를 발로 찼다던가
뭐 그런 거. 이런 생활에 관한 슬럼프이지 시험 때문에 슬럼프는 오지 않아요. 10월 말에 가면. 근데 보통 어쨌든 슬럼프가 올 때 그래도 4월에 오는 것이 슬럼프 안 올 수는 없어. 그것이 강도가 크든 작든의 문제이지 슬럼프는 조금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에 온다면 그건 럭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8월 말에 오는 슬럼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거 행동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말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말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지금 5월 중순이죠. 이제 5월 말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다시 한번 다 잡으란 얘기야.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뭡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루스해졌거나 나약해지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시라면 여러분들 냉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은 희소식이 있죠. 희소식이라니 갑자기 뭐 여러분 대충 다들 알고 있겠지만 올해 임용 숫자는 늘릴 건 확실하죠. 처음 들어봐? 임용 숫자 지금 거의 뭡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에서 3,000명 선 정도가 증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일설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한 정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과만 뽑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비교과에 부족한 인원을 충분히 채워 넣는다라는 개념이지 비교과만 뽑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이 골고루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임용을 몇 명 뽑았어요? 전체 인원. 우리 영어가 288명이었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4,200명이었어. 임용. 자, 거슬러 올라가면 3, 4년 전에 임용이 4,800명 정도가 뽑았어요. 4,800명 뽑았는데 영어가 680명을 뽑았어. 오늘 일반 영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일반 영어 자료 있지 거기 숫자. 어쨌든 이 정도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많을 때 15%까지 차지해. 전체. 그리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영어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먼저 떨어져야 예산처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배분을 하는 거야. 따라서 예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몇 명 뽑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 어떻든 보통 자 대략 5,000명 정도 뽑으면 그 뒤로 이제 4,800, 4,700, 4,600 이렇게 뽑다가 작년에 380명대 뽑았지. 재작년에 380명대 뽑았지. 그 전에 400명대 뽑고, 그 전에 500명대 뽑고, 그 전에 600명대 뽑고 했단 말이야. 물론 2008년, 2009년 이때 가면 그때도 400명대에서 500명대 뽑았어요.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이 과하게 많이 뽑은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임용 우리가 차지하는 게 7%밖에 안 됐어요. 산수가 의심스러우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잡으면 우리가 전체 숫자의 10%에서 13% 정도가 영어에 배정이 됩니다. 근데 영어과가 당분간 늘어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단위 수 자체가 영어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국사가 필수로 되면서 한국사의 2단위가 더 나가는 걸 수학에서 빼지 않고 국어에서 빼지 않았어요. 어디서 빼겠어 그러면? 영어에서 뺐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고2, 고3 교사들은 영어 시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따라서 고등학교의 숫자는 늘어날 확률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가능성이 있어. 이건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얘기하긴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군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논리가 필요해. 모든 게 대통령 선거 TV 토론 봤지? 논리가 있는 사람과 논리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현명하게 느꼈지? 못 느꼈어? 한 분 계시잖아. 오직 두 단어로 선거하시는 분 있잖아. 종북만 가지고 선거하시는 분. 어쨌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 따라서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는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행히.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이니퀄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루트가 있잖아. 이 루트가 아니라 이거. 아유, 오랜만에 강의하면서 아재 개그를 했더니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참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중학교는 정말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왜?
이니퀄리티가 최고의 문제잖아. 불평등 해소하는 거. 그 다음 사교육에서 주범이 뭡니까? 중학교까지. 영어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서울은 쉽지 않지만 지방은 다 가능합니다. 중학교를 영어로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회화 중심으로. 디스커션 중심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려면 뭘 많이 뽑아야 돼? 교사가만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 한 반에 30명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35명, 30명.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뭡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결국 그 싸움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고 힘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 요지는 자 메인 아이들은 뭐냐면 올해 본다면 비교과를 제외하고 따져보니까 올해 미니멈 영어과가 확장될 수 있는 게 90명 정도가 미니멈이야. 따져보니까 맥스로 200명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에 288명이었지. 그럼 맥스로 가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488명 정도가 될 수가 있어. 미니로 가면 뭡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고 300명대 후반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뭡니까? 숨통이 트여 안 트여? 숨통이 트여.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23대 1의 경쟁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15대 1 정도가 될 거예요. 15대 1이라는 얘기는 1차까지 따져보면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10대 1, 11대 1 정도야. 그럼 그 10대 1 정도 매럼 해보지 않아요? 1차에서? 아니야? 자,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자, 국가고시에서 뭐 어쩔 수 없잖아. 10대 1 정도, 그 뭐 20대가 넘어가면 이건 불가능한 수치긴 하지만 10대 정도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 만한. 자, 따라서 뭡니까? 제가 말하는 임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말하려고 하는 임플리케이션은 뭐야? 열심히 뭐 하자? 자,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의고 점수 안 나오신 분들 좌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6월달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8월달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17학년도 기출을 먼저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여러분 그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우리 교재 8페이지. 자, 8페이지. 거기 뭡니까? 2009학년도부터 몇 학년도까지예요? 벌써 지금 우리가 2018학년도니까 2009학년도면 벌써 9년 전 얘기죠. 근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이번 주지. 임용고시 뭡니까? 개선 TF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 세상은 어떻든 나는 무소의 뿔처럼 내 공부만 한다. 아주 좋은 자세야.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자세이긴 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책에 우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귀를 쫑긋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교육청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임용이 벌써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죠. 벌써 5년 정도가 지나면 만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임용시험을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TF가 지금 구성이 됐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바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뀐다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 2009학년도부터 보세요. 몇 년입니까? 2009에서 2013 몇 년까지 봤어? 몇 년이야? 산수잖아. 자 해볼까? 다시 큰 소리로 다시 시작. 9 자 시작. 9 14 5년 하고 시험제도 바꿨죠. 그때 뭡니까? 원래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2차까지 있었지. 그 이전에 1차 주관식, 2차 면접이었어. 이것이 2009학년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이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보면 국가고시였어. 이건 사법고시가 이렇게 하거든. 거의 임용고시 7급입니다. 7급을 5급 수준으로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벅찬 거야. 그래서 5년 하고나. 근데 그 당시에 시험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교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9년차, 8년차, 7년차 이 교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임용고시 출신도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굉장히 많이 깼던 계기가 바로 그때 합격했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임용고시 패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 옛날엔 의심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뭐 7, 8년 전, 9년 전부터는 거기다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5년 하고 나서 이제 시험제도 바뀌고 지금 제도로 온 것이 언제입니까?
14학년도야. 2014학년도. 그래서 자, 2014, 15, 16, 17이지. 몇 번 봤어요, 우리? 4년을 봤지만 올해까지만 뭡니까? 만 5년 차지. 그래 태스크포스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 가능하면 여러분들 올해 붙는 게 좋습니다. 속으로 저도 붙고 싶어요. 근데 뭐 이런 식의 냉소적인 반응은 보이지 마시고 그래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파지티브하고 호프풀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1차 시험 객관식이죠. 객관식 문제 오지선다로 나왔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누가 나왔는지를 여러분 보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데 왜? 어차피 여기 나온 작가들이 그냥 여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반복돼서 나와. 이따 다 보겠지만. 자, 보시기 바래요. 2009학년도 평가는 이렇게 내겠다고 해서 셰익스피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소넷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9학년도 1차 시험에 나와서 뭐가 나왔습니까? 셰익스피어 소넷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소넷의 작품만 바꿔서 셰익스피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소설은 뭡니까?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나블이 나왔고 자서전적 소설이 나왔고 드라마가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테네시 윌리엄스가 나왔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고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 다음 연도에 2010학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비평이 나왔어요. 비평이 나왔는데 시는 존 크로우 랜섬 신비평의 대가가 나왔고 근데 이 작가가 출제가 된 거는 그때 잘못 출제가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존 크로우 랜섬 그 다음 소설은 나올 만한 작가가 나왔습니다. 스콧 피처월드가 나왔지. 1920년대 대표적인 작가인 그레이 개츠비의 작가가 나왔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아이러니하고 가틱 소설을 물어보는 우리가 기출 볼 거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가틱에 대한 이런 게 나왔고 알아야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수필은 헨리 데이빗 서로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용에서 가장 선호되는 작가 헨리 데이빗 서로우입니다. 서로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소설가가 아닌 작가 가운데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 문학 비평이 나왔는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비평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2011학년도 가세요. 시인은 프란스 컴포드의 차일드우드라는 시가 나왔고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시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탁월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시를 선택하는데. 그다음 소설은 전형적인 작가가 나왔죠. D.H. 로렌스도 우리 이명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로렌스의 Rocking Horse Winner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고요. 중요한 작품이죠.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고. 그다음에 소설 티오도르 드라이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작가는 바로 뭡니까? 미국의 내추럴리즘의 자연주의라고 하는 리얼리즘 다음에 등장하는 내추럴리즘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죠.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했었어요. 우리 임용 시험은 특히나 내추럴리즘의 작가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테오도르 드라이저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이 작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 반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서 밀러가 나왔죠. 대표적인 작가죠. 아서 밀러의 데스 오브 세일즈맨이 나왔는데 드라마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드라마는 미국 작가들이 나오면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다루는 작품들이 주류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거기 시험 분석 뒤에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좀 거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론 시간이 있으면 같이 꼼꼼하게 읽으면 좋은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제 12학년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시는 라버 프로스트가 나왔고 프로스트야 너무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프로스트의 미팅 앤 패싱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세이에 헨리 데이빗 서로우가 있다고 한다면 소설에는 제임스 조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작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여성 작가들은 페미니즘 계열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페미니즘 계열에 출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작가가 거기 나오는 샬롯 길먼의 또 노란 벽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마 여러분 대학 때 다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옐로우 월페이퍼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누가 또 나왔어요? 테네시 윌리엄즈가 또 나왔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즈가 또 나왔고 반복돼서 나온 작가 여러분 형광펜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3학년도로 가시기 바라요. 누가 나왔습니까? 시가 윌리엄 워저즈가 나왔어요. 그 다음 또 시가 이때 두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개가 출제가 돼 아주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시가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자체가. 그 다음 소설이 버지니아 울프 뭐 나올 만한 작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 드라마의 수잔 클라스펠 자
밑줄 쫙 꺼놓으시고 땡골레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용에 특히나 선호가 되는 작가가 이 수잔 글래스펠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초창기 페미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임용 시험에 출제가 들어가는 교수들이 대다수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여성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저는 99%, 99.9%가 페미니스트 작가들이에요. 그 학자들이에요. 따라다 그러다 보니 뭡니까? 페미니즘 작품은 뭐 당연히 많이 출제가 우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작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실제로 학계에서 그 비판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페미니즘 작품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비판하는 학자가 그건 학자가 단언 건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영문학이라고 하는 그 흐름 자체가 1960년대 이래로 페미니즘이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Ethnic Minority Literature하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 생태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문학의 주류 중에 주류인데, 주류에서 시험을 왜 냈냐고 질문하는 이런 그 남성 그 교수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출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내는 작품들이 있어요. 존 크로우 랜섬 이런 작품을 냅니다. 바보 같은 작품들이 나오죠. 자, 9페이지 가시기 바라요. 9페이지. 평가원의 예시 문제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습가의 서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2009학년도 실제 시행에 낸 장편 맥시논 킹스턴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Ethnic Minority Literature 얘기할 때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작가이죠. 제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양반. 양반의 대표적인 워먼 워리어즈, 여인 무사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죠. 뮬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온 게 이 워먼 워리어에 나오는 그 작품이죠. 근데 나왔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리더리 디바이스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메타포라든지. 그 다음 2010학년도는 또 막 2년 연속 차이니즈 아메리칸 작가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에스닉 마이너리티 작가들이 이게 출제가 됐는데, 그때 뭡니까? 레토리컬 디바이스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2011학년도로 가세요. 빌리 컬런스의 또 히스토리 티처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기본 교재에 들어가 있었지? 히스토리 티처가 나와 있는 그 레토리컬 디바이스,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와 언더스테인먼트를 물어보는 출제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해 까탈스러웠습니다. 문제가. 그 다음 2012학년도는 린다 패스턴의 집 떠나는 딸에게라고 하는 것과 레드 하신 빨간 모자라고 하는 레이첼 헤데스의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메타포와 티메릭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다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시를 보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D.H. 로렌스가 소설에 이어서 시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년 만에. 자,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2011학년도에 D.H. 로렌스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2차로 다시 2년 만에 D.H. 로렌스의 시가 역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오늘 빠르면 오늘, 다 늦으면 내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같이 이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과거 5년간 1차, 2차, 3차까지 시험 봤던 그때 5년간에 출제가 됐던 개략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뭡니까? 주로 자, 첫 번째 어떤 작가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우리가 알만한 고전적인 작가들, 조이스라든지 로렌스라든지 프로스트라든지 당연히 나올 만한 작가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작가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따라서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캐논을 공부해야 됩니다. 캐논적 작가들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미문학 개론에 실어놨던 게 다 캐논에 해당되는 작가들, 그 다음에 여기 소설에 나와 있는 작가들이 다 캐논에 해당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실어놨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어떤 작가들이 출제가 됐습니까? 어떤 게 나왔어요? 페미니즘 계열의 작가들, 그것도 정해져 중요한 작가들, 나올 만한 작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미니즘 계열의 작가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나오면 까탈스러워요. 에스닉, 미국 소수민족에 해당된 소수민족 작가들 출제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범위를 축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해마다 그래서 그 한국계 작가를 계속 찍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이거 방송 출제 평가원에서 보고 계시면 한번 낼 때가 됐잖아. 차이니즈 아메리칸은 뭡니까?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 임용고시 그래도 우리 뭡니까? 한국에서 시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에스닉 마이너리티 작가들이 중요한데,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든지 아프리칸 아메리칸 작가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출을 분석을 하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세 영역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드라마는 뭐가 주로 출제가 된다?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드린 그 작가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그린 작가들의 대표적인 건 아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진
오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오닐 출제가 안 됐어. 자, 보고 계시면 한번 낼 때가 됐어. 자, 반말한다고 안 낼까? 네. 어쨌든 유진, 오닐이 빼놓고 나머지는 세 작가는 다 출제가 됐어요. 테네시 윌리엄즈, 유진 오닐의 제자죠. 테네시 윌리엄즈, 그 다음 아서 밀러, 그 다음 에드워드 올비가 출제가 됐어요. 자, 올비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13페이지를 가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 2014학년도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2014학년도. 자, 누가 나왔습니까? 다시 또 비평 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아마 다룰 겁니다. 월든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헨리 데이비드 thoreau의 월드는 근데 문학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에서도 단골로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요즘 문학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소설은 누가 등장했어요? 메리 셸리, 낭만주의의 최고봉이죠.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가 나왔어요. 시는 뭡니까? 빅토리아 조의, 사실 이 작가는 물론 캐논에 해당되는 작가이긴 하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사실 별로 다루지 않는 그런 작가가 나왔어요. 저도 이때 이 시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저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는 제가 단 한 번도 다룬 적도 없고 제가 공부를 한 적도 거의 없는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가 출제가 돼서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15학년도 가시기 바라요. 2015학년도. 누가 나왔습니까? 나올 작가가 나왔죠. 토마스 하디가 출제가 됐습니다. 토마스 하디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 소설도 호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스칼렛 레러가 나온 게 아니라 데이비 스완이라고 하는 아주 뭡니까? 아동 소설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드라마.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올비가 나왔습니다. 올비. 제가 이 올비가 나왔을 때 이때 너무너무나 기뻤던 게 우리 기본 교재에 이 작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해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비에 더 주 스토리가 다뤘던 게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답을 쓰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동의어인 make a contact를 답을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다음 A형 서술형은 없네. 숄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가 출제가 됩니다. 나올 만한 작가가 충분히 나왔죠.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쓴 이 작가는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모르겠구나.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손. 그 학교 교사를 다루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선생이 아이를 너무 예뻐요. 조지 월라드가 이제 그 어린 시절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 너무 이뻐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뻐하고 손을 만져주면 애들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해. 근데 한 아이가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가 거짓말을 한 거야. 선생님이 나를 해러스먼트를 한다고. 섹슈얼 해러스먼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학부모를 비롯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거기 죽일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마을에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런 아주 그 비극적인 작품을 다루는 그런 작품. 바로 와인즈버그 오하이오에 실려있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2016학년도 윌리엄 스태포드 나올 만한 작가가 나왔는데 이 작품은 뭡니까? 리터처라고 하는 책에 있는 걸 글자 수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출제를 했어요. 글자 수 정말 다 하나 바꾸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빈칸만 박스 해놓고 그대로 출제를 했는데 물론 낼 작가를 내긴 했지만 조금 너무 성의 없이 그대로 베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드라마는 별표 치세요. 누가 또 나왔습니까? 수잔 클래스페리아. 길먼과 샤롯 길먼과 옐로우 월페이퍼를 쓴 샤롯 길먼과 수잔 클래스페리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나올 만한 작가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제가 해마다 영순위를 꼽는 작가가 있어. 통틀어서 우리 문학 통틀어서 저는 영순위를 꼽는 작가가 있어요.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케이트 쇼팽이야. 케이트 쇼팽. 가장 대표적인 그 페미니즘 3대 페미니즘 미국의 3대 페미니즘 작가라고 얘기하는 원조는 케이트 쇼팽이야. 그 다음에 샬롯 길먼, 그 다음에 수잔 글래스펠. 두 사람은 뭡니까? 2번씩이나 출제가 됐어. 길먼도 2번 출제가 됐고 물론 길먼이 2번 출제 그 이전에 그 2008년 이전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수잔 글래스펠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봤지? 몇 번 나왔어 지금? 한 4년, 3년 몇 년이야? 보시기 바래요. 3년이지. 2013학년도에 수잔 글래스펠이 나왔는데 다시 봅니까? 3년 만에 수잔 글래스펠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수잔 글래스펠보다는 케이트 쇼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어. 케이트 쇼팽이 근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으면 나올 때가 됐어. 특히나 케이트 쇼팽의 작품은 뭡니까? 기가 막힌 작품이 있어.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아. 어떤 거? The Story
of an hour. 1시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야. 이 작품이 나오면 나올 것도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피파니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러니를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그 작품 뭐 여러분들 혹시나 처음 들어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말로라고 써놓은 The Story of an Hour, 1시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작품이야. 페미니즘 작품 고전 중에 고전이고 우리 이명의 딱입니다. 작품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갖다 넣어도 뭡니까? 우리 출제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야.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출제하기 문제화하기가 어려우면 출제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 작품은 문제화하기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올해 영순위로 저는 그 작품을,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그 작품을 낼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다뤘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는 다뤘던 작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래 이론 때 들어놓으셔야 돼. 어떤 작품 공부하셔야 된다고? 케이트 쇼팽의 어떤 거? 1시간에 케이트 쇼팽 작품 우리는 이미 다뤘어요. 어떤 거 다뤘습니다. 어떤 거 다뤘어요? 데지레스 베이비를 다뤘잖아. 근데 그 작품보다 1시간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데지레스 베이비. 또한 뭡니까? 작년에 다뤘던 올해는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책을 개정하면서 그 작품은 싫지 않았는데 더 스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 폭풍우라고 하는 거. 부인이 뭡니까? 옛사랑 만나서 바람피는 얘기야. 초창기의 페미니즘은 거의 대다수가 뭐 하는 게 주로 등장을 합니까? 여성이 바람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관점에서 봅니까? 막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래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눌려 있던, 서프레스돼 있던 이런 여성들이 뭡니까? 자기 자아를 찾아나가면서 새로운 자기 삶을 찾아나가는데, 자아를 찾아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새로운 삶을 찾아가려면 가장 큰 벽이 누구야? 가장 큰 벽이 뭡니까? 가장 큰 벽이 막는 벽이 누구겠어? 남편이지. 그러니까 남편을 뚫고 나가려면 그 상징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그 작가가 원조가 누굽니까? 이 페미니즘 이런 문학의 원조가 입센이야. 헨릭 입센.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원조입니다. 케이트 쇼팽이나 샬먼 길먼이나 수잔 클래스펠이 다 입센의 영향을 받아요. 로라라고 하는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에 등장하는 로라, 그 유명한 로라를 따서, 로라는 뭡니까? 당대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인간이야. 왜 그래요? 남편이,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남편이 뭡니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래, 저렇게 때리고 폭력 행사하는 남편 떠나야지. 그게 아니라 남편은 뭡니까?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부인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남편도 괜찮아.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개똥이, 순자, 말자도 있어. 내 자식도 있어. 자식도 버리고, 누구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을 떠나.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당시에 모랄리티의 기준에서 볼 때는 타락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결과는 뭡니까? 대다수의 작품에 나오는 결과는 다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왜? 여성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거나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런 페미니즘적 소설적 플롯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 누굴까? 화가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이야. 나혜석. 그 사람 정말 페미니즘을 온몸으로 실천하다가 결국 뭡니까? 행렬병자로 길거리에서 죽게 되는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그 여성이. 근데 어쨌든 여성의 뭡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다수의 페미니즘 작품에 나오는 일반적인 플롯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소설은 또 뭐가 나왔어요? 소설용으로. 제임스 조이스가 또, 자, 조이스도 언제 나왔었어요? 몇 년에 나왔어, 조이스가? 12년도에 나왔지? 4년 만에 다시 조이스가 다시 등장했어요. 둘 다 뭡니까? 더블리너즈 안에 실려있는 그런 단편 작품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 2017학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봤던 작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그 네문항씩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세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 시는 셸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올 만한 작가가 등장을 했죠. 셸리가 2001년도에 출제가, 2000년인가 나중에 봅시다. 2001년인가 2000년에 출제가 된 이후로 무려 17년 만에 셸리가 우리 그 문학에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좀 있지요, 셸리가. 자, 그 다음 소설은 뭡니까? 내추럴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인 티오도르 드라이저와 더불어서 내추럴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인 잭 런던이 출제가 됐습니다. 슬랏의 남쪽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하고, 그 다음은 마가렛 애슨, 최근에 뭡니까? 각광을 받는 페미니즘 작가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 페미니즘 작가인데,
에스니 굉장히 현대 작가예요. 이 작가는 위트. 이 작품은 뭡니까? 이 위트라고 하는 이 작품이 실려 있는 교재가 그 2016학년도 윌리엄 스태포드라고 하는 작가 있죠. 에스크미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 거기 나와 있는 뭡니까? 실려 있는 작품이 그 같은 교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용을 보면 여러분 선호하는 그 책들이 있어요. 출제자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책은 당연히 뭡니까? 사운드 앤 센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 3, 4년간 사운드 앤 센스에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올 때가 됐다.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어쨌든 사운드 앤 센스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참 모르면 나오면 막막한 게 있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막막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기출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가시기 바라요. 119페이지. 순서는 뭡니까? 강의 순서는 옛날부터가 아니라 최근부터 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017학년도 보시기 바라요. 아니, 책들이 왜 이렇게 깨끗해? 자, 눈 감으세요.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돼. 여러분들, 자, 소통의 시대잖아. 소통의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make contact with 합시다. 우리 communicate 하자는 얘기야. 자, 다시 눈 감으세요. 풀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풀어온 사람. 내리세요. 못 풀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든 사람들은 또 뭐야? 아, 이거야? in between? 풀어온 것도 아니고 안 풀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든 사람이 제일 많아 지금 숫자가. 자, 119페이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미 공지를 했듯이 어떤 읽는 시간을 주고 하면 시간이 사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할 때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물론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 내용을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할지 이런 기출이 나왔다라고 하는 전략적 분석을 했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백날 내용 알고 있어봤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답 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연히 문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같이 볼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진술을 complete 해라, 완성해라. 완성형이죠. 기입형이지. 그러니까 완성해라. 뭐함으로써 그러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단어의 가장 적절한 단어를, 자, from the poem. 자, 무슨 말입니까? 시 안에 있는 걸 갖다 쓰라는 얘기지.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찾아보라고 했어요? if necessary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돼. 뭘 찾아봐라? if necessary. 이게 나오면 뭡니까? you may change the form 이렇게 나오지. 필요하다면 형식을 변화시켜라.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건 난이도가 그럼 무슨 말이야? 어렵다,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봅시다. 박스 뭐라고 돼 있어요? 원팀이 있는데 출제자가 뭡니까? 나름 굉장히 뭡니까?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냈어요. 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문학을 제대로 전공했더라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냅니까? 그냥 더팀 이렇게 냅니다. 근데 제가 일사후에 얘기했지. 하나의 작품의 띠이 하나야? 아니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주제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케이트 쇼팽의 더 데지레스 베이비 우리 일사후에 했죠. 그건 뭡니까? 주제가 뭐야? 메인 띠은 뭡니까? racial discrimination에 관한 거지. 인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메인 주제지만 동시에 어떤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family라고 하는 그 주제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그것도 들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또 지역의 문제 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작품일수록 띠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띠 가운데서 가장 센트럴 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메인 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풀었으면 메인 아이디어 일반 용어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문학에서는 뭐라고? 티메릭 아이디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했지. 따라서 뭡니까? 이 글의 저자는 뭡니까? 원 띠이니까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아,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박스 안에서 이 사람은 이것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원팀인데 그럼 뭡니까? 바로 됐냐야. 하나의 주제가 어떤 겁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모든 굿띵들은, 삶에서 모든 굿띵은 뭐예요? 컴턴 앤드는 뭡니까? 자, 이건 시는 어려워. 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근데 작년에 정답 확률이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정답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 대다수가 답을 조이로 답을 했어. 심지어 노량진에 있는 뭡니까? 답안도 조이라고 답을 한 선생도 있어. 하물며 학생들은 어떻겠어? 시험 당일에 보면 조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링 있지, 구글링. 구글이라고 있잖아.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구글링을 하면 이게 답이 조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 구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구글에 답을 쓰는 거 미국의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 답을 써요. 우리 네이버의 지식인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답을 쓰듯이. 따라서 이걸 보고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구글에 있는 뭡니까? 비평, 엉터리 비평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맹신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거기에 조이라고 남아 있으니까 어떤 누가 유희태 선생이 답을 잘못 냈다고 비판했어. 답이 조인데 유희태 선생은 디스페어라고 답을 냈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껄껄 웃지오지. 나 박사야. 여러분들.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 사람이야. 석사만 2번 했고. 네. 자, 다시 봅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근데 시는 어려운데 이건 우리가 일반용어로 풀어낼 수가 있어. 왜 그래? 굿띵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컴톤 앤드라며. 이건 뭐야? 굿띵이 그럼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났다며. 굿띵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좋은 게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자, 여기까지도 못 파악했어. 다음으로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파악 못했어. 트위스트 할이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시그너로즈가 나왔지. 어떤 단어가 등장했어요? 애저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애저 리절트가 나왔잖아.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어? 애저 리절트 이딴 것들은 therefore 애저 리절트 이건 뭡니까? 어떤 시그너로즈야? cause and effect 패턴의 시그너로즈잖아. 그럼 애저 리절트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cause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애저 리절트 다음에 이거 반드시야.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게 아니야. 이건 원칙이야, 원칙. 자, 애저 리절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A, 애저 리절트 B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원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애저 리절트 쓰면 안 되는 거지.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야. 그것도 국가고시입니다. 그것도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걸 잘못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뭡니까? 애저 리절트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랩 남겨져 있어. 어떤 감정만 가지고 남겨져 있어. 그러면 자, 앞에 내용이 뭐였어? 좋은 게 끝났다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거 끝났다면 뭡니까?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파지티브야, 네거티브가 나와야 돼? 뉴트럴이 나와야 돼?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뭐는 절대 될 수가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어. 나는 사이코패스라 조이는 나에게 이건 사이코패스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 조이는 뭡니까? 시를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이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틀려?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지. 이거. 자, 시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이라고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0번 이해한다니까. 자, 다시 봅시다. 오늘 빵긋 웃는 저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이면 시들어, 내일이면 죽어. 자, 이거 보니까 이거만 딱 읽고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 이거 까르페 디엠이구나. 그러니 까르페 디엠은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 즐기자. 제가 그 얘기들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 친구는 공부를 나름 뭡니까? 했어. 근데 공부라는 건 항상 그런 거야. 애매하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그래서 근데 뒤에 설명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것 all that 뭡니까? 우리가 스테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all이 주어고요. tempt가 동사잖아. 유혹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해요? flies. 그냥 떠나버려. 떠나는데 뭡니까? 그냥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fly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이것도 어떤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자, 누가 간다와 시간은
그냥 간다와 시간은 날아가 버린다. 어떤 게 훨씬 속도가 더 빨리 느껴져? fly가 훨씬 빨리 느껴지는 거지. fly가. 자, 우리가 멈추길, 가지고 있길, 스테이하길 원했던 모든 것들은 유혹만 한 뒤에 그냥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기쁨, 시적 화자가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잖아.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라이트닝, 번개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 밤을 말해, 밤을 조롱하는, 밤을 막 모방하다가 약간 비웃기도 하고 밤을 뭡니까? 모방하는, 좀 약간 모방한 조롱하는 번개는 어때요?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문이 어렵잖아. 왜 어렵습니까? 라이트닝이 주어인데 주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동사가 만약에 나이트 다음에 is 가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is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훨씬 쉽겠지? 그럼 주어가 뭡니까? 에이, 여러분 저거잖아. 우리 문학 공부 했잖아. that은 뭐야? 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그 다음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면 that은 뭡니까? 99.99%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뭐부터 뭐까지는 that부터 night까지는 가로를 못 가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뭡니까? lightning에 해당되는 주어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독해가, 여러분 시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 떠나서 번역 자체가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근데 lightning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브리프가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됐겠다? 형용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동사처럼 쓰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뭡니까? night 다음에 is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설명하세요. 이거 145를 우리 많이 했어. 이거 제가 해마다 강조합니다. 시 공부할 때마다 2008년 이래로. 왜 그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지. 라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기 바라요. 뭡니까?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delight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night 이렇게 돼 있잖아.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bright, night, bright, delight, it지. 따라서 독해할 때 라임 스킴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했지. 문학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 번역 때문에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 뭡니까? 145를 배웠으면 응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응용이 잘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그젠플을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번역하면 뭐가 돼? 라이트닝은 바로 뭡니까? 밤을 비웃었던 라이트닝은 바로 브리프야. 짧아요. 마치 뭐처럼 짧아? 뭐만큼이나 짧아? 브라이트 한 것만큼이나 짧다. 지금 이거지. 아주 벚꽃 생각하면 돼. 벚꽃 반짝 폈다가 사라져버리지. 그렇듯이 밤을 비웃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밤은 캄캄하지. 캄캄한데 번개가 팡 치면 그 주변이 어떻게 돼? 밝지. 그러니까 뭡니까? 나 이렇게 밝지롱 하면서 밤을 막 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어떤 피겨 오브 스피치가 사용이 됐습니까? 퍼스니피케이션이 사용이 됐지. 물론 출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하세요. virtue. 미더가 그 다음에 컴마 나와 있지. 이런 구절도 여러분들 뒤에 뭡니까? 클루야. 자, 어떤 명사가 나 이미 이거 다 배웠어. 145래. 어떤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 다음에 뭡니까? 감탄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경우 뭡니까? 어파 스트로피지. 미더가 그 다음 뭐라고 해? 이거 모르면 여러분 독해가 안 되잖아. 어렵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w frail it is. 미더가 너는 이틀은 당연히 미덕이지. 미덕 그건 얼마나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How 유명한 거잖아. How pretty she is 이거잖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약한지. 미더가 너는 얼마나 약한지 이런 거겠지. 그게 뭡니까? 어파스트로피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번역이 돼야 되는 거야. 미더가 미덕 그것은 얼마나 약한지 직역하면 그거잖아. 그 다음 뭡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주겠어. 3초. 두 번째 라인 해석하세요. 번역하세요. 두 번째 라인 뭡니까? 자, 이건 뭐야? 시니까 뭡니까? 똑같은 거 안 쓰고 시적 변형을 준 거지. 일반 영어식으로 하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friendship, 컴마 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How rare it is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 다음 가세요. 그럼 뭐야? love지. 아,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미덕, friendship, love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구조는 뭡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rare하다던가 frail하다던가. 자, friendship이 rare하다는 얘기 뭡니까? 우정이 많다 적더라. 자, 우정이 적고요. 그 다음
미덕, 이것은 약해 빠졌어. 그럼 이런 세상은 뭡니까?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야, 뉴트럴이야? 네거티브지. 네거티브. 그다음 다음에 뭡니까? 러브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구문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럼 시간 없을 때는 자 어쨌든 이게 네거티브구나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러브 사랑아. 그것은 얼마나 뭡니까? 사랑은 뭐였어요? 어떻게 사랑이 팔아버려 뭐를? 그 불쌍한 bliss, 행복이라고 하는 걸, 불쌍한 행복을 팔아버려. 뭐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sell A4잖아. B 때문에 A를 팔다 이거잖아. B와 B를 위해서 A를 팔아버리니까 뭘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야? proud despair. 그 의기양양한, 그 자랑스러워하는 의기양양한 절망을 위해서 사랑이 뭐를 팔아버렸어? 행복을 팔아버렸어. 푸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그러면? 프라우드가 되는 거지. 푸와 반대는 리치가 아니라 프라우드가 되는 거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뭡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지금 뭡니까? 디스페어지. 자 정리합시다. 모두 사라지고 다시 정리해볼까? 뭐가 사라졌어? 벌처도 별로 없고 그 다음 뭡니까? 프렌드십 별로 없고 사랑도 뭡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 할 때라고 얘기합니까? 20대 때 30대 때 사랑할 때라고 그렇다고 합디다. 저는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세상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 세상에 딱 2번 있는 것 같아. 2번이야. 여러분들은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2번이야. 한 번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 제대로 한다면 사랑을. 그러니까 블리스. 이거 좀 지복이어도 내가 온몸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지복이죠. 2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2가지인 것 같아. 좀 그래 조금 부모를 위해서를 하나 더 넣을까? 근데 부모를 위해서 죽을 자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어쨌든 자, 좀 내용은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왜 프라우드 합니까? 절망은 왜 그래? 누굴 이겼어 내가 지금? 사랑도 이기고 이걸 다 이겼잖아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해 이런 얘기인데 결국 뭡니까? 다 퍼스니피케이션 사용했잖아.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다 사라지고 미덕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니 세상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지. 남아있는 건 절망밖에 없으니 절망이 뭡니까? 세상을 지배했으니 당연히 프라우드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봤는데 바로 다음 부분 때문에 조의를 답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때요? 비록 그것들은 곧 they fall은 떨어지는 거지. 비적인 표현이야. 리터럴리 얘기하면 이게 fall이잖아. 이게 자 리터럴리는 이게 fall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뭐 어디 위에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희귀해지거나 뭐 이런 거와 유사한 개념이 되는 거지. 시 안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연관성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뭡니까? 그들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일반 영어식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건 도대체 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안에서의 뉘앙스를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비록 they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they가 그렇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virtue, friendship, love가 되는 거죠. 얘들이 지금 곧 비록 사라지지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survive, 별표 치기 바랍니다. survive. 우리는 어떻더라? 우리는 말해 survive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survive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다동사제 대표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아가야 돼. 그라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보통 뭡니까? 제가 일반형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지. 어떤 거?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거 모르면 독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자, marry. 뭡니까? marry. 결혼하다지. 자동사야 타동사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야. 타동사가 되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을을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 아시겠어? 왜? 독해가 그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marry. 당연히 뭡니까? 뭐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니까 with를 써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타동사니까 with를 못 쓴단 말이지. 그 자체의 자동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survive는 뭡니까? survive. 누구누구보다 더 오래 살아남다 이 뜻이야. 다시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제가 그 일사월에 얘기했지. 33,000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단어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쉬운 단어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쉬운 단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실력이지,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GRE 수준의 33,000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단어 몰라도 임용고시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왜? 그런 단어 가지고 뭡니까? 변별력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임용시험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쉬운 단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안다고 착각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1, 4월 내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그럼 뭡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요.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뭐보다 또 오래 살아남아? 우리가 불렀어. 뭐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불렀던 모든 그런 것들보다도 더 오래 남는다고 얘기하네. 자, 좀 더 봅시다. 다음 스탠자. whilst 강조하고 있죠. 반복해서. 한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은 뭐 하고 있어? 블루요. 두 번째 스탠자까지만 보면 답은 조이 같아. 그렇잖아. 근데 세 번째 스탠자 가봅시다. 하늘은 어때요? 블루하고 브라이트.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지. 그 다음 가세요. 또 뭐 있어요? 플라워즈는 뭐예요? 파지티브지. 그 다음 뭡니까? whilst 결국 뭡니까? 지금 계속 세 번째까지는 뭡니까? night이랑 er는 before의 뜻이야. before. 그러니까 밤 되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변하는 눈은 바로 뭡니까? 그날을 make glad, 기쁘게 만들어주는데, glad는 목적보고요. 더 day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근데 다 지금까지 뭐였어? 파지티브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마지막 것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while yet, 고요한 시간이 점점 쫓아오고, 좀 크립이라고는 좀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기어보듯이. dream, 그대는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대는 바로 그대의 잠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대의 잠을 자고 그런 다음에 wake,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뭐 합니까? 형광펜 꺼내야지.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깨어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울고 있는 거 기뻐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야? 슬퍼서 우는 거야.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despair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시 자체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시 어려운 시야.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어렵다 보니까 출제자가 뭡니까? 클루를 너무 세게 줬어. 어디에다가? 박스에다가, 스테이트먼트에다가 클루로 뭘 줬어? as a result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뭡니까? 그냥 강한 클루를 줘버렸어.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 복습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0번. 자, 10번으로 갑시다. 자, 우선 문제 같이 분석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 뭐 전형적인 문제 형식이 나왔죠. 밑줄 그은 부분의 의미를 설명해라가 나왔지. 밑줄 그은 의미를 설명해라. 근데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explain 하라고 되어 있어요. explain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시험에서 describe라고 나와 있으면 서술하라는 문제고, explain은 서술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implication 문제야. imply 하라고 하는 거. 그 문제는 더 깊게. 자, 정리하세요.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온 순서대로 얘기하면 가장 쉽게 나오는 건 identify 하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 하면 돼? 그건 단편적인 문제야. 가르쳐라 하면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냥 refer to니 identify 하라는 건 그냥 지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identify, 뭐 누구의 이름을 지적하라면 김계동 이렇게 identify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describe야. 그리고 describe가 나오면 보통은 타이틀 문제나 메인 아이디어를 서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describe 하는 거야. 서술하는 거. 서술하는 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서술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explain은 뭡니까? 그 안에서 서술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풍부하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 풍부하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즉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implication은 설명 플러스 뭐라고 생각하면 저자의 의도가, 그 말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야 돼. 다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의도가 들어가요. explain의 문제는 뭡니까? 그 지문 안에 있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돼. 하지만 implication은 지문 안에 없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 아시겠어? 즉 그러면 다시 단계 층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시겠어?
가장 낮은 차원의 층위는 뭐다? identify야, refer to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보다 한 단계 위는 describe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는 explain 하는 거고, 그다보다 한 단계 위는 imply 하는 거야. implicate. 따라서 implication 문제가 나오면 이 시험 문제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기출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되는. 그게 기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explain 하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by ing가 나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함으로써 그래 되어 있어? 시뮬레이션의 하나의 example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라고. 자,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 해야 돼? example을 당연히 답에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뭡니까? 글쓰기가 약간 더 까탈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에 있는 거? 패시지에 있는 거니까. 패시지에 있는 거. 자, 그럼 패시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또한 리미테이션, 한정을 주고 있지. 제한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단어 이상 쓰지 말라고 돼 있어. 5단어 이상 쓰면 안 됩니다. 4단어 이상이니까 5단어부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잠깐, 무슨 얘기 알겠어? Do not copy more than이라는 얘기는 do not copy more than 6 하면 몇 단어 이상만 안 쓰면 되는 거야. 7단어 이상만 안 쓰면 되는 거야. 6면 6단어까지는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능하면 어떻게 하지 마라. 5단어라고 5라고 돼 있으면 5단어 이상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고 했지. 원래 6단어 이상만 안 쓰면 되지만, 아시겠어?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 거. 혹시나 채점자가 착각할까 봐. 근데 자,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원칙은. 따라서 뭡니까? 몇 단어 이상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5단어 이상 그대로 갖다 쓰지 않으면 되는 거야. 4단어까지는 오케이란 얘기야. 4단어까지는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4단어 쓰지 말고 몇 단어까지만 해라? 3단어까지만 그대로 갖다 쓰란 얘기지. 이런 방법은 그거죠. 패러프레이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임용 시험에서 패러프레이즈 하면 좋지만, 우리 임용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그대로 컨스키립 연속된 단어 5단어 쓰지 말라고 하면 시험 안에 있는 뭡니까? 5단어만 그대로 안 쓰면 돼.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던가, 동의어를 쓴다던가, 반의어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만 않으면 되는 거야. 똑같이만 않으면. 가장 유용한 건 동의어 갖고 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지금 then complete라 뭐로 commentary를 아래에 있는 걸 몇 단어로 그랬더라고 그래 있어요. 두 연속.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시험 문제 two words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two consecutive word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two words가 나오면 출제를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는 뜻이야. two consecutive word는 말 그대로 뭡니까? 연속된 두 단어를 패시지 지문 안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훨씬 쉽지. 근데 two words라고 나와 있으면 한 단어는 어디에서? 한 단어는 지문 여기에서, 또 다른 단어는 한 지문 여기에서 찾아내도 상관없는 거야. 물론 자 two words 이렇게 나와 있어. 시험 문제.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연속된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 two consecutive word가 나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연속된 두 단어를 써야 되는 거지. 근데 two words라고 나와 있으면 연속된 두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쪽에서 하나 있는 단어와 저쪽에서 하나 있는 단어를 갖다 써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요? 그러면 답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던지는 이유 뭔지 알겠어? 우리 1, 2월에 그거 했었지요. 패러독스와 옥시모론 구별하는 뭐 그런 거 했었지. 리터러리 디바이스니 피겨 오브 스피치 차이 뭐 그런 거 했었지.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응용은 되지 않습니다. 개념. 근데 개념을 안다고 해서 응용되는 것도 아니지.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 중간 단계 매개체가 있다고 했지. 그 매개가 뭐라고 했어? 이그젠플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만이, 개념 플러스 이그젠플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개념 알고 이론하는데 답을 못 쓰겠다? 당연하지. 뭐가 없기 때문에. 이그젠플과 내 머릿속에 이그젠플이 정확하게 유형화돼서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two consecutive word라고 하는 건 이건 심플합니다. 왜?
연속된 두 단어만 갖다 쓰면 돼. 하지만 two words라고 나오면 이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도 포함합니까? two words는 two consecutive word도 포함하는 거야.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더라. 연속되지 않은, 즉 두 단어 가운데 한 단어는 첫 줄에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저 마지막 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거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two words 이렇게 나와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지? 쉽게 내겠다, 어렵게 내겠다. 어렵게 내겠다는 뜻이야. 어렵게 내겠다. 감이 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배우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 난이도 조절할 때 이런 형식을 가지고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면, 특히 박사과정에 가면 첫 시간에, 첫 번째 들어간 101 시간에 그런 걸 배워. 학부생들한테 학부에 대한 강의라니까 문제를 어떻게 낼지 이런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며 뭐 그런 걸 배운다고. 나중에 여러분 교사가 돼서 대학원 가면, 교육대학원 같은 거 가면 배우면 아마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봅시다. 그러면 two consecutive word를 from the passage. 자, 따라서 또 뭐가 없습니까? if 뭐가 없어? necessary가 없잖아. 그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괜찮겠다. 이건 뭡니까? two consecutive에다가 if necessary가 없다. 아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난이도를 가장 낮췄구나, 쉽게 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먼저 박스로 가봅시다. 박스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Freddy,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의 조합은 뭡니까?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뭐부터 읽어야 돼? 당연히 이거부터 읽는 거야. 항상 주어진 것부터, 문제부터 읽는 거니까.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문제부터 읽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코멘터리나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대사나 이 단어가 나오면 위에 가서 뭡니까? 그다가 노트를 하는 거,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럼 훨씬 뭡니까? 빨리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지. 프레디는 바로 예전에 얘의 조합은 뭐예요? 컬리지 프로페서인데 얘는 experience 하고 있어요. something unusual. 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상한 거. 이거 extraordinary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경험했는데 뭐 할 때 그래? 그가 start mingle with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섞이는 거지. mingle with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잖아. 사람들과 섞여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outside,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뭐 바깥에 있는 거야? 그 자신의 proper sphere. 자, 근데 보니까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요? quotation 마크가 되어 있지. quotation 마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뭡니까? 지문 안에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문 안에 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지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클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뭡니까? 적절한 proper한 스페어,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어뉴저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말해. 그렇게 하기까지, 즉 mingle with 하기 전까지는 프레디는 used to, 과거에 뭔 습관이지. 뭐 하곤 했었어요? 뭐 하곤 했었어? 바로 things를 하곤 했었는데 바로 뭐 한 것들이었어? 이제 문제네. 그럼 뭡니까? 그 안에 이게 있겠지. 예를 들어 서치해지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 어떤 거와 같은 걸 한 거예요? giving lecture를 한 거지. 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디? 지문 자체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지문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직접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안 풀어와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거 같이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됐습니다. 거기 바로 클루가 등장하고 있죠. 뭡니까? 이 사람의 proper sphere는 어떤 게 proper sphere입니까? 렉처하고, 즉 프로페서로서 상류사회에 있는 그런 거지. 그런 거라는 게 proper sphere인데, 그때 이 사람의 한 건 바로 뭡니까? from, 뭐 했어요 이 사람은? doing, 이 사람 뭐 했어요? needs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the thing, 이런 것들 거시기를 한 거로부터, from이잖아. 이런 거로부터 그런 came to, 이런 게 구문이 이게 그리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보통 뭡니까? from to 이렇게 쓰다던가 change를 쓴다던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건 문학작품이잖아. 문학작품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from이
from A to B의 from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번역이 어렵잖아, 여러분들. 문학작품이 그래서 문학작품을 해야 되는 거야. 일반 영어 이런 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자, from 뭐라고 돼 있어? 이 사람이 했던 건 바로 뭡니까? need, sake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 거시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그는 came to 뭐로 왔어요? 이제 변화된 상태지. 뭐로 왔어? 바로 things sake야. things sake. 그냥 사물 그대로를 위해서. 즉 뭡니까? 자, need sake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어떤 거야? 자, 주목.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뭐야? 제가 예를 들어 집에서 뭡니까? 지난 2주간 뭡니까? 뒹굴뒹굴 했어요. 아우, 너무 좋아. 그 강원도에 있는 제 그 뭡니까? 그냥 제 책 쓰는 곳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바닷가 앞에서 막 뒹굴뒹굴거리고 모래에서 막 뒹굴뒹굴거리고 막 그러다 왔어. 이거 뭐 한 거야? 내가 doing the thing 뭡니까? 그냥 사물 그 자체 내가 어떤 목적이 있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먹고 살아야지. 니즈지 바로 먹고 생계지 바로 생계를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즐겁지 않은 건 아닙니다. 즐거워 죽겠어. 자, 어쨌든 이런 거야. 좀 이해되셨어? 바로 니즈라고 하는 것과 그냥 사물 본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봅니까? 하고 있는 거. 니즈에서 그 자체로 간 거지. 아시겠어?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어? needs sake가 들어야 되는 거야. needs sake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더 어렵죠. 첫 번째 문제 같이 문제는 이미 분석을 했고요.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뮬레이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자, 네 번째 줄 참고 여러분 이거 번역을 해줘? 그냥 넘어가죠. 번역까지는 좀 그렇잖아. 자, 슬롯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이 South of Slot인데 슬롯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켓을 슬롯이라고 해요. 지금도 있지만 그 중심가, 번화가 있잖아. 그것을 슬롯이라고 얘기해. SLOT가 뭡니까? 그 애칭이야, 애칭. 이제 잭 런던인데 잭 런던 제가 그 뒤에 답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잭 런던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거기 경험을 하면서 여기 프로페서라고 나와 있는데 버클리 교수예요. 실존 인물이야. 거기 캘리포니아 유니버스 캘리포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 잭 런던이 살던 당시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니버스 캘리포니아 at 버클리에 있는 게 바로 UC 버클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중에 만들어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LA에 생긴 게 그게 UC LA라고 하는 거. 우클라라고 누가 발음하잖아. 우클라 대학 나왔다고.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A야. 그 다음에 샌디에고는 at 샌디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원래 대학은 캘리포니아. 그래서 뭡니까? 제 박사는 어떤 사람, 제가 버클리 안 나왔다고 누가 또 시비를 걸었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써 있어. University. 이렇게 돼 있어. 제 박사, 뭡니까? 저거에, 학위기에. 디플로마에. 당연하지. 캘리포니아 대학이야. 거기다가 중간에 뭡니까? Given by Berkeley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뭡니까? UCLA 학생이나 버클리 졸업생이나 UCLA 졸업생이나 샌디에고 졸업생이나 다 똑같이 논문은 뭡니까? 디플로마는 똑같아.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돼 있어. 그 다음 뭡니까? 아래는 주지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 왜? 주립되기 때문에 주지사가 반드시 이름 들어가 있어. 제 친구들은 그 당시 일부러 졸업을 안 한 친구들도 있어. 그때 주지사 때문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였거든. 실제로 제 친구들 몇 명 아놀드 슈왈제네가 주는 걸 내 평생 남을 박사학위 디플로마에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실제 졸업 안 한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슈왈제네가 끝나자마자.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 과연 못 끝내서 핑계를 낸 거 아닌가? 어쨌든 좀 이해되셨어? 거기 나와 있는 게 대학 교수라는 게 컬리지라고 하는 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의 뭡니까? 메이크업이라는 기질이야. 기질이란 뜻입니다. 구성이 아니라 기질이란 뜻이야. 그의 기질섬에 어딘가에는 말이에요. There's 뭐 strange twist. 자, 트위스트는 무슨 말입니까? 자, proper sphere 가야 되는데 얘는 거기에서 지금 약간 뒤틀어져 있는 게 있어. 변형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쿼크나 트위스트나 뭡니까? 같은 뜻으로 보면 돼. 기벽이란 뜻인데. 어쨌든 약간 이상한 기벽이 기질이 좀 있었어. 이 사람한테는. 그럼 뭡니까? 아마도 그것은 바로 어떤 거야? 별표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리코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끔찍히 싫어하다, 끔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그의 environment로부터의 그 뭡니까? 끔찍히 싫어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받았는 트레이닝, 교수로서의 트레이닝,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끔찍히 이 사람은 싫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뭡니까? 그는 또 뭡니까? 리코일 프람에 또 걸리는 거야. 또한 tempered라고 하는 건, 자, temper라고 하는 건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뭡니까? 점잖은 뜻이야. 뭔가를 누르고 점잖은, 다듬어진 그런 뜻입니다. 점잖은, 조절된 그런 거야. 완화된. 자, 그래서 seed는 뭡니까? 다 비유적인 표현이야. His ancestor, 그 조상의 씨앗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조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양반들이야. 쉽게 말하면 선비 같은 양반들인 거지. 귀족이야. 양반들이야. 그래서 뭡니까? 화내거나 그러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기질을 물려받은 거야. 씨앗이니까 핏줄 뭐 이 정도 보시면 돼.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부터 외웠던 자기 가문의 점잖은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얘기지. 그걸 끔찍히 싫어했다는 얘기니까 벗어나려고 했고. 그래서 뭡니까? 어쨌든 말이에요. 그는 found에서 enjoyment를 발견했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being down there, 거기 있음으로써 바로 누구의 down, 저 아래쪽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working class world. 자, 형광펜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작품의 바로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클래스의 문제입니다. 클래스, 계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계급이었어? 상류 계급이야. 어퍼 클래스입니다. 상류 계급. 대대로 가문도 좋고 자기 직업도 교수인 그런 상류 계급인데, 근데 뭡니까? 거기서는 뭐 하고 싶었어? 벗어나고 싶었어. 아유, 끔찍해. 너무 점단 떨고 하는 것들 밥맛도 없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러다가 뭡니까? 슬랏에 남쪽에 가가지고 워킹 클래스들 그 부둣가인데, 거기가 여러분, 거기 어디냐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바닷가 있지? 부두 있지, 부두. 그 유명한 금문교 쪽 가는 그 부두 있잖아. 그쪽이야. 그게 사우스 오브 슬랏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야. 거기 엠바카도로 있는 그쪽에. 거기 유명한 그 뭡니까? 그 초콜릿 공유잖아. 지랄델리라고 하는. 먹고 지랄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 3대 초콜릿 있잖아. 그런 초콜릿 있어. 기랄델리라고 하는 거.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거 먹으면 지랄한다고, 지랄 발광하는. 거기 그 남쪽 거기 옛날에 부둣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워커들이 있지. 부두 노동자들이라든지 뱃사공이라든지 선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워킹 클래스 월드에 바로 뭡니까? 거기 갔을 때 그런 즐거움을 바로 발견을 했어. 바로 그 자신의 세계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 자신의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야? 조상과 자기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세계, 어퍼클래스의 세계에서는 그는 콜드 스토리자, 즉 차가운 스토리지인가 보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와 같은 사람, 즉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이성적이 차가운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but down below, 바로 그 아래로 쭉 내려, 즉 down below는 바로 어떤 세계입니까? 워킹 클래스의 세계지. down below. 그는 바로 어떤 사람? 빅 티어 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설명이 되어 있지. 바로 어떤 사람이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슬랭하고 파이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농담 따먹게 해가면서 뭡니까? 술집에 있는 워킹 클래스 막 술집 싸움질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막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시뮬레이션이지. 문제 아시겠어? 시뮬레이션. 좀 더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사람들한테 all around favorite, 즉 사람들이 뭡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전방위적으로 all around니까 전방위적으로 페이보릿이 된 이런 사람이 됐어. 즉 명사가 됐어. 그 안에서 워킹 클래스들 안에서 술집에서. 그래서 뭡니까? Every like Bill.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more than once. 노동자인 여성인 한 사람 이상이니까 more than one이니까 여러 사람이겠지. 여러 명과 뭘 했다는, 그와 make love to는 뭐 좀 줄여서 얘기하면 뭐 연애했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make love to라고 하는 건 have intercourse지.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가졌다는 얘기야. 여러 여자들과 릴레이션십을 또한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입니까? 워킹 클래스 걸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사람은 술집이나 바깥에서 봐서 이 사람한테 그 워킹 클래스 걸들이 뭡니까? 여공들이 참 저 사람 멋진 것 같아 라고 이제 대시를 해서 make love to 했다는 얘기야. 자, 나름 거기서 뭡니까? 굉장히 인조이먼트를 이 사람이 즐긴 거예요. 즐거운 생활을 했어. 처음에 뭡니까? 그는 단순하게 뭐 했어요? 그 액터에서.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답이 나오지? 액터는 뭐 하는 사람이 액터입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액터지. 시뮬레이션이 뭐 하는 겁니까? 흉내내는 게 시뮬레이션이잖아. 가장하고 흉내내는 거. 액터는 주목. 제가 액터야. 이병헌 얘기할까? 이병헌이 액터지. 이병헌이 마스터?
마스터바 내부자. 그런 영화 있는 거 알아? 거기 보면 이병헌이 뭡니까? 이거 하잖아. 그 보면 몰디브 가서 뭐야?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병헌이 나오는 그거. 그 이병헌이야 아니야? 액터지 그냥. 이병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액터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상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즉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 주인공은 실제 이름 뭡니까? 첫 번째 줄에 맨 위에 프레드 드러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읽었잖아 우리. 빅 빌 토트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셨어? 바로 처음에는 이 사람 뭐였어? 액터로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워킹 클래스처럼 행동을 하고 했어. 그런데 점점 as went on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세컨드 네이처가 됐어. 제2의 천성. 바꿀 수 없는 거지. 바꿀 수 없듯이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 바로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가장으로 했는데 점점 자기 자신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노동자 계급처럼 자기가 그런 식으로 변해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럼 뭡니까? 답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익스플레인 하라며. 설명하라며. 여러분들 독해가 됐어도 서술형이잖아. 답을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이건 여러분들 문제 계속 이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 풀면 감이 생깁니다. 그 문제를 근데 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 뒤에야 감이 생기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을 우리 하잖아. 그런 뒤에 문제를 계속 풀면 여러분 눈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하는구나. 자, 밑줄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돼? 시뮬레이션이 제2의 천성이 됐어. 이거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 시뮬레이션을 그럼 당연히 뭡니까?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시뮬레이션 찾아야 되는 거지. 출제자가 하나의 이그젬플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그젬플도 쓰는 건 뭐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시뮬레이션이 바로 어떤 겁니까? 시뮬레이션 뭐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야? 이 사람은 지금. 자, 시뮬레이션이 뭐야? 그리 쉽지 않다고 했잖아. 자, 가장하는 게, 자, 가장이라고 한다는 뜻이 뭡니까? 시뮬레이션, 흉내내는 건 뭐야? 우리 시뮬레이션 한다는 표현 하자요. 뭐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할. 그건 무슨 말? 실제 하는 거야? 가상으로 하는 거야? 가상으로 하는 거잖아. 시뮬레이션. 그래서 21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리오따르나 푸코가 아니잖아. 리오따르 같은 사람들은 그 20세기 말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혹시 들어봤어요? 시뮬라크라의 시대라고 해요. 가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VR이라고 요즘에 실현되고 있잖아. 그것이 이론이 나오면 나중에 실제화되는 거 있는데 어쨌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뭡니까? 가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있어야 가상이 있는 거야? 다시 뭐가 있어야 가상이 있는 거야?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제2의 천성이 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뭘 기본적으로 어떤 게 실제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실제가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의 삶은 뭐야? 어떤 삶이야? 워킹 클래스야? 어퍼 클래스야? 다시 강조한 이 글의 주제는 이걸 파악 못하면 답이 나올 수 없어. 이거는 뭘 다루는 겁니까 지금? 레이스 다루는 거야? 젠더 다루는 거야? 클래스를 다루는 거야? 클리어리 클래스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1.4월에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 홀리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라고까지 제가 표현했잖아. 홀리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뭐라고 했어요? 레이스, 클래스, 젠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클래스지. 클래스 중에 지금 어떤 클래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퍼 클래스하고 워킹 클래스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 따라서 어떤 개념이 가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삶은 직업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직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서 클리어리 작가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워킹 클래스들과 어울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워킹 클래스 어울려서 빅 토트처럼 행동하는 건 이게 시뮬레이션이지.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원래는 뭡니까?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어퍼 클래스의 삶이 되는 거지. 또는 어퍼 미들 클래스. 그건 상관없어. 그럼 뭡니까? 시뮬레이션 설명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화자가 주인공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어퍼 클래스의 주인공이 뭐로 바뀌는 거야 지금? 뭐로 가는 거야? 워킹 클래스로 가는 거지. 워킹 클래스로. 그래서 뭡니까? 워킹 클래스 이게 첫 번째 언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삶을 살아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나간다던가 또는 삶을 받아들인다던가 이 개념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해야 돼. 아시겠어? 그럴 때만이 뭡니까? 온전한 제대로 된 답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그젠플은 뭘 이그젠플을 찾으면 돼? 이미 시뮬레이션은 이미 끝났어. 시뮬레이션이 뭐라고 했어? 어퍼 클래스인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워킹 클래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워킹 클래스 행위는 뭡니까? 뭐 하는 거야? 드링크하고 파이트하고 뭐 슬랭하고 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언급을 하셔야 돼. 이 문제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풀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는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 즉, 왜 복습을 하라고 했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이거 explain 문제야, identify 문제야. 주목 다시. identify 문제야, explain 문제야. explain 문제지. explain 문제라고 하는 건 identify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고 했지. identify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시뮬레이션만 찾아서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돼 있어? 설명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항상 딱 거기 써놓으세요. 설명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썸머리도 마찬가지야. 풍부하게 답을 써놓으셔야 돼. 그러면 시뮬레이션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뭡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상정합니까? 두 개 이상을 상정합니까? 두 개 이상을 상정하는 거지. 시뮬레이션 가상이니까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 체인지는 두 개 이상을 상정합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두 개 이상이 되는 체인지 하기 전과 한 후가 나와야 되듯이 따라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explain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답이 된다라는 거야. 답 쓰는 요령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잠깐 쉴까? 예,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뒷부분 합시다.